대감마님, 저 거지를 우리 집에 거두어 주십시오. 양반댁 도련님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수군거렸지요. 아니, 저 댁 외아드님이 무슨 일로 저러신단 말인가? 저기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거지를 데려다 키우자고 한다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너무 놀라 들고 있던 곰방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양반과 도련님이 어찌 길거리 거지를 집에 들이라 한단 말이냐? 정신을 차리거라. 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들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 사람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도대체 양반과 도련님은 왜 거지 하나를 그토록 거두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거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행운과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도련님이 알아본 거지와의 기막힌 인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충청도 한 고을에 대대로 이름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선대부터 학문이 깊고 백성을 아끼기로 소문이 자자해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양반댁 도련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시절 한양 도성 안에 또 하나의 이름난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백리를 지는 강참판 댁이었지요. 그 집에는 늦둥이 외동딸이 있었으니 이름은 연이라 하였습니다. 연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한양 도성 안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서너 살 무렵부터 천자문을 줄줄 외웠고 7살 때에는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사서삼경의 구절을 차분히 풀어내곤 했지요. 집에 드나들던 한 노학자는 연희를 볼 때마다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정승판서가 따놓은 자리였을 것을. 참으로 아까운 인재로다. 아버지 강참판은 그런 딸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사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문을 멀리하게 두지 않았지요. 오히려 사랑채로 불러다 직접 그를 가르쳤고 어려운 시국 이야기까지도 숨김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여인이라 하여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아는 것이 많아야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생기는 법이다. 어머니는 그런 부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지요. 강참판 댁에는 평온하고 따뜻한 날들이 한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이지요. 연희가 15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복사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어느 새벽, 아무 예고도 없이 강참판 댁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조정에서 권세를 다투던 자들이 청렴한 강참판을 눈의 가시로 여겨오던 차에 끝내 없는 죄까지 만들어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영모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지요. 평생 임금을 받들고 곧게 살아온 강참판에게는 너무도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달 울음소리가 채 그치기도 전에 의금부 나졸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나졸들이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고 사랑채는 순식간에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강참판은 끌려 나오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어린 딸을 단 한 번 돌아보았지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안에 담긴 뜻은 연희에게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굽히지 마라. 하늘이 보고 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버지는 읽은 부옥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재산은 모두 관아에 빼앗겼지요. 한양 도성 안의 넓은 기와집도, 곳간에 가득 차 있던 곡식도,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이름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을 앓다가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희는 청백리 댁 외동딸이 아니라 역적의 자식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죄가 역모로 몰리자 연희 역시 그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죄를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연희를 한 사람의 아이로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분까지 빼앗아 갔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 치마를 끌고 사랑채에 앉아 글을 읽던 양반과 규수가 하루아침에 남의 집, 부엌일을 해야 하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연희가 끌려간 곳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 땅 박좌수 댁이었습니다. 박좌수는 고을 안에서도 인색하고 모질기로 소문이 자자한 자였지요. 박좌수는 처음 연희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한양 양반과 따님이라고. 이제 너는 우리 집 부엌댁이다. 양반네 곱던 손발이 얼마나 가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박좌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름이 연희라 했느냐? 그 이름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오늘부터는 막순이라 부르겠다. 막순아, 알아들었느냐? 그렇게 연희는 그날부터 막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박좌수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못 박았지요. 내가 너를 비싼 값에 사왔으니 그 값어치는 하고도 남게 일해야 할 것이다. 게으름 한 번 부리면 그날로 메타작이다. 그날부터 막순이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하늘에 별이 남아있는 새벽이면 막순이는 벌써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겨울 아침에는 손이 얼어 감각조차 없었지만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물을 다듬어야 했지요. 손등은 늘 빨갛게 부풀어 갈라졌고 그 사이로 핏물이 비치곤 했습니다. 부엌 일을 마치고 나면 잠시 숨을 돌릴 법도 했지만 막순이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박좌수의 안주인은 빨래를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옷고름 하나라도 비뚤게 빨아오면 그날로 호된 매가 떨어졌지요. 막순이는 차가운 개울가에 앉아 손이 빨갛게 얼도록 빨래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빨래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순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식은 보리밥 한 덩어리가 전부였지요. 박좌수의 안주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년이 배가 부르면 게을러지는 법이다. 움직일 만큼만 먹으면 그만이지. 말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밥을 아끼려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막순이는 작은 보리밥 덩이를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배가 찰 리는 없었지만 그것이라도 아껴 먹어야 오후 일을 버틸 수 있었지요. 오후가 되면 또 다른 일들이 막순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안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고 저녁상을 차려야 했지요. 그렇게 고된 하루가 끝나도 막순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쉰내 나는 보리밥 한 덩어리가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일이 너무 늦게 끝나 그마저도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있기도 했지요. 막순이는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헛간 한쪽에 홀로 앉아 천천히 씹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그 하늘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했지요. 그래도 막순이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제 처지를 한탄하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먼저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꿋꿋하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막순이가 박좌수 댁에 온 지도 어느덧 5, 해가 흘러 2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박좌수 댁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박좌수의 회가변이었지요. 인근 고을에 이름난 양반들과 부자들이 초대를 받았고 박좌수 댁은 며칠 전부터 집안 전체가 분주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고기 삶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고 부엌에서는 전을 부치고 마당 한쪽에서는 떡을 찌는 손길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막순이는 그 잔치 준비의 한가운데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전을 부쳐내고 떡살을 빻고 손님상에 올릴 음식을 갈무리했지요.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막순이는 한 번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칫날 아침 이웃 고을의 윤진사 댁에서 가마 한 채가 박좌수 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윤진사의 외아들 윤도현이었습니다. 옥색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청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절로 따라가는 도련님이었지요. 본래 윤진사가 직접 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레 몸이 좋지 않아 아들을 대신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부친의 안부 편지와 회갑 예물을 들고 박좌수에게 인사를 올린 뒤 사랑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집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앞마당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렸고 사랑채에서는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어쩐지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도현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뒤뜰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낮고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현은 걸음을 멈추고 견문 뒤에 몸을 숨긴 채 조심스레 안쪽을 살폈습니다. 장터에서 흘러든 듯한 거지 아이 하나가 부엌에서 풍기는 기름진 전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몰래 담을 넘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부엌 한쪽에 놓인 전 한 접시에 손을 뻗어 조심스레 집어먹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마름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곁에 놓여있던 청자 술병에 팔이 스치고 말았습니다. 술병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뒤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를 들은 마름이 몽둥이를 들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마름은 아이를 향해 몽둥이를 치켜들었지요. 이 도둑놈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귀한 술병까지 깨뜨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줄 알아라. 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겁에 질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나가 마름의 고함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막순이였습니다. 막순이는 마름 앞에 한 발 나서더니 바닥에 흩어진 술병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깨진 단면을 한참 살핀 뒤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요. 이 술병은 아이가 건드리기 전부터 이미 금이 가 있던 물건입니다. 보십시오. 이 안쪽 단면은 오래전에 갈라진 자국입니다. 방금 깨진 부분과 빛깔이 다릅니다. 잔치 전에 그릇들을 제대로 살폈다면 이 술병은 애초에 상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잔칫날 쓰일 그릇과 술병을 미리 살피는 일은 마름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서 있던 하인들의 시선이 하나둘 마름에게로 향했습니다. 마름은 무어라 대꾸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린 채 퉁명스럽게 돌아섰지요. 종년 주제에 입은 살아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그제야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막순이는 아이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다름 아닌 보리밥 한 덩이였습니다. 그날 너무 바빠 미처 먹지 못하고 품에 넣어두었던 밥이었지요. 막순이는 아이 앞에 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막순이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겁이 가시지 않은 눈이었지만 이내 두 손을 내밀어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요. 막순이는 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급히 먹다 목이 맬까봐 부엌에서 물 한 그릇을 떠다 곁에 놓아주고 말없이 옆에 앉아 지켜보았지요. 견문 너머에서 도현은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손은 견문 기둥을 꼭 붙잡고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한동안 막순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좌수택 부엌에서 일하는 여러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깨진 술병 조각을 살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침착함, 그리고 제끼니마저 골출인 아이에게 내어주던 마음이 도현의 가슴에 조용히 남았지요. 도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결코 평범한 종이 아니다. 양반가에서 오래도록 그를 익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 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일까? 그 이후로 도현은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장면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의 웃음소리도 앞마당의 풍악소리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잔치가 끝난 뒤 도현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을바람이 가마 창문 사이로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추수를 끝낸 들녘은 텅 비어 있었고 높고 맑은 하늘 아래로 마른 풀잎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도현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귀뜰에서 보았던 막순이의 모습이 좀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이상하리만치 흔들렸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지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낮에 보았던 막순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현은 아버지 윤진사가 머무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윤진사는 마루에 앉아 약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아버지 앞에 단정히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진사가 찻잔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말해 보거라.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박좌수 댁 잔치에서 본 막순이라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 주십시오. 사랑채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진사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지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양반과 외아들이 남의 집 여종을 사오라니. 그 말이 남들 귀에 어떻게 들릴지 알고 하는 말이냐? 혼처를 알아보던 차에 이 무슨 망측한 소리란 말이냐? 도현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차분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오해 마십시오. 저는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려고 데려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본 그 사람은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색은 비록 종이었으나 말과 행동에 양반가의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윤 진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썰미가 좋다는 것은 나도 안다. 허나 결국 종은 종일 뿐이지 않느냐. 도현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거지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그 침착함과 제 한 끼 밥마저 내어주던 그 마음은 평생 그를 잃고 사람의 도리를 배운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늘 사람의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윤 진사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이 어려서부터 남다른 눈을 지닌 아이라는 것을 윤 진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쉽게 물러서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청하는 일은 드물었지요. 윤 진사는 아들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확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내 말을 한번 믿어보마. 며칠 뒤 윤 진사는 박좌수 댁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윤 진사는 적지 않은 돈을 치르고 막순이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박좌수는 처음에는 팔기를 망설였습니다. 일 잘하고 손이 야무진 종 하나를 잃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윤 진사가 종 몇 사람을 사고도 남을 만큼 후한 값을 제시하자 박좌수도 끝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는 한물간 양반네가 어찌 저리 돈이 많은가 의아해하면서도 손해볼 거래는 아니라며 손바닥을 비볐지요. 막순이는 박좌수 댁 마당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새 주인이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막순이의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느 집에 가든 자신은 그저 부엌대기일 뿐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다만 짐을 챙기며 막순이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헛간 한쪽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주신 옷가락지 하나와 아버지가 지어주신 연례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막순이는 그 보따리를 품속 깊이 감추어 넣었지요. 윤 진사 댁에 들어온 막순이를 두고 집안 사람들은 한동안 수군거렸습니다. 도련님이 잔치에서 보고 마음에 두어 데려왔다더라. 박좌수 댁에서도 손이 빠르기로 소문난 종이라 일부러 비싼 값에 사왔다더라.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지요. 그러나 막순이는 그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것이 어떤 변명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순이가 윤 진사 댁에 들어온 뒤
가장 먼저 이상하게 여긴 것은 밥상이었습니다. 박 좌수 댁에 있을 때 막순이는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은 날이 드물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품에 넣고 다니며 틈이 날 때 겨우 삼키곤 했지요. 그마저도 누가 볼까 싶어 헛간 뒤편이나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윤진사댁은 달랐습니다. 끼니 때가 되자 하인들이 하나둘 부엌 옆 너른 마루로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상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쌀밥과 국이 놓였고 나물 몇 가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막순이는 처음에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제 몫이 따로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그때 나이 든 참모 하나가 막순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서서 무얼 하느냐? 밥 식는다. 어서 와 앉거라. 막순이는 잠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과 한자리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도 낯설었지요. 누군가가 먹다 남긴 밥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 몫으로 차려진 밥이었습니다. 막순이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숟가락을 쥔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고작 밥 한 그릇일 뿐인데도 막순이에게는 이상하리만치 낯선 대접이었지요. 그날 밤 막순이는 외양간 옆 작은 방에 누워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해 만에 처음으로 배가 따뜻하게 부른 채로 잠자리에 든 밤이었지요. 힘든 일도 달랐습니다. 박 좌수 댁에서는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한겨울에도 차가운 개울가에서 빨래를 두드리는 일이 모두 막순이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사댁에서는 무거운 짐을 옮길 때도 하인들이 함께 했고 힘든 일도 여럿이 나누어 했지요. 잠자리도 찬바람 숭숭 드는 헛간이 아니라 허름하나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막순이는 어느 집에 가든 종은 종일 뿐이라 여겼는데 윤진사댁에서는 적어도 사람을 사람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따뜻함은 막순이의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었지요. 막순이가 집안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윤진사 댁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진사가 손님을 청해 술상을 보던 자리에서 그만 안주인이 가보로 내려오던 청화백사 술병을 꺼내 놓으라 하였는데 막순이가 그 술병을 닦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안주인 앞에 술병을 받쳐 들고 갔지요. 마님 송구하오나 이 술병은 손님상에 올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주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가보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 어디가 어떠하다는 것이냐? 막순이는 차분히 술병의 굽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 머리카락만 한 실금이 가 있습니다. 뜨거운 술을 부으면 금이 더 벌어질 것입니다. 손님 앞에서 술병이 새어나오면 가문의 흠이 되실까 염려되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주인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굽 안쪽에 가느다란 실금이 보였습니다. 평생 살림을 살아온 안주인도 미처 보지 못한 흠이었지요. 안주인은 한동안 막순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막순이라 하였느냐? 예, 마님. 종이 어찌 도자기의 흠을 그리도 잘 알아보느냐? 막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 어깨 너머로 본 것이 있을 뿐입니다. 안주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안주인은 윤진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그 막순이라는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 듯합니다. 윤진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현이 왜 그토록 그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인들의 수군거림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종이라며 눈치를 보던 사람들도 막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차츰 알게 되었지요. 막순이는 무슨 일이든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할 때도 옷의 결을 살펴 상하지 않게 두드렸고, 음식을 할 때도 어른과 아이의 입맛을 따로 헤아렸습니다. 부엌 살림은 어느 때보다 윤기가 흘렀지요. 도현은 그런 막순이를 멀리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일부러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시선은 자꾸만 막순이에게 향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도현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윤진사 댁에 늘 평온한 날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진사에게도 오래된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사촌 동생 윤상필이었습니다. 윤진사는 어려서 부모를 일찍 여인 탓에 한 집에서 함께 자란 사촌 동생을 친동생처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상필이 혼인한 뒤에도 그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번번이 도와주곤 했지요. 하지만 상필은 그 도움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날에도, 술값이 모자란 날에도 그는 어김없이 윤진사를 찾아와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촌 동생을 생각해 마지못해 돈을 내주던 윤진사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점점 달갑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지요. 결국 윤진사는 어느 순간부터 사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필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못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지요. 제삿날이 가까워지자 상필은 어김없이 윤진사 댁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제사 준비를 도와주는 척했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필은 제사나 잔치에 쓸 곡식과 물건들을 핑계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곳간에서 꺼내갔습니다. 그리고 남는 물건들은 몰래 다른 상인에게 팔아 이문을 남기고 그 돈을 제 주머니에 챙기고 있었지요. 그러나 윤진사는 그 속셈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준다고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필은 그런 윤진사의 믿음을 조금씩 이용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지요. 티 나지 않을 만큼, 의심받지 않을 만큼만 빼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곳간을 축내는 것이 상필이 여태껏 들키지 않고 버텨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막순이가 들어온 것이었지요. 상필은 막순이가 윤진사 댁에 들어온 뒤에도 처음에는 그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종 하나쯤으로만 보았던 것이지요.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곳간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종 따위가 알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은 윤진사의 손님 맞이에 쓸 물건이라며 곳간에서 쌀가마니와 비단 꾸러미를 꺼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막순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습니다. 막순아, 장터의 짐을 좀 옮겨야겠다. 마침 짐꾼이 없으니 내가 따라오너라. 막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필은 멀리서 찾아오는 친척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쓸 물건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쌀은 손님상에 올릴 음식 장만에 필요하고 비단은 어른들께 드릴 선물로 쓸 것이라 했지요. 막순이 또한 별다른 말 없이 짐을 머리에 이고 상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막순이의 눈은 보통 종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에서 자라며 어깨너머로 살림을 보아온 눈이었지요.
막순이는 묵묵히 짐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새기고 있었습니다. 상필은 장터 큰 길에 있는 상점 몇 곳을 차례로 들렀습니다. 손님 맞이에 쓸 것이라던 쌀과 비단 일부는 그곳에서 팔려 나갔고 상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돈을 품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필은 남은 물건을 다시 짐꾼에게 지게 하더니 장터 큰 길을 벗어나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물건을 팔아 돈까지 챙긴 뒤였는데도 굳이 남은 짐을 들고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막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심부름은 아닌 듯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던 상필은 쌀을 사고 파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인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막순이는 짐을 내려놓으며 가게 안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오가는 말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주인이 쌀가만 이를 살피고 값을 치르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막순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말을 꺼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모함하는 꼴이 될 수 있었지요. 종의 말 한마디는 양반의 말 한마디 앞에서 너무도 가볍게 무너지는 법이라는 것을 막순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필은 그 뒤로도 장터의 물건을 내다 팔 때마다 막순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막순이가 아무 말 없이 짐을 나르고 묻는 말에도 고분고분 대답하자 상필은 점점 경계를 풀었지요. 종년 하나 신경 쓸 일이 무엇이냐, 글자도 모르는 것이 무엇을 알겠느냐며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은 다른 볼일이 있다며 막순이에게 혼자 물건을 가져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평소 거래를 하던 쌀가게였지요. 막순이는 속으로 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짐을 이고 나섰지요. 쌀가게에 도착한 막순이는 짐을 내려놓은 뒤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제가 종이라 글을 쓸 줄은 모르오나 물건을 제대로 전했다는 표시로 증표 하나만 써 주십시오. 행여 도중에 잃어버렸다는 의심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가게 주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쪽지 하나를 써 주었습니다. 받은 물건의 종류와 양, 그리고 그날의 날짜가 또렷이 적힌 쪽지였지요. 막순이는 그 쪽지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사실 막순이는 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양강 참판댁에서 사서삼경을 읽던 그녀가 어찌 글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글을 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의심을 받을 것이기에 일부러 모르는 척한 것이지요. 막순이는 그날 밤 외양간 옆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지요. 상필은 막순이가 그런 증표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막순이가 말없이 짐만 나르는 모습이 그저 순한 종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상필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졌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횟수도 늘었고 곳간에서 꺼내는 물건의 양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상필은 이제 곳간 열쇠를 제 손에 쥔 듯 굴었지요. 그만큼 막순이의 품속에 쌓이는 증표도 늘어갔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막순이는 외양간 옆 작은 방에 혼자 앉아 그동안 모은 쪽지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쌀가게, 전당포, 약재상의 이름과 날짜, 물건의 양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에 가져간 양은 많지 않았지만 쌓이고 보니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지요. 가을 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막순이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막순이는 윤진사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제 보릴로 자리를 비운 뒤였지요. 막순이는 사랑채 마루 아래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윤진사가 서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막순이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무슨 일이냐? 막순이는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쪽지들을 하나씩 펼쳐놓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말했습니다. 윤진사의 눈이 쪽지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쌀가게, 전당포, 약재상의 이름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고 물건의 양도 적혀 있었지요. 쪽지를 넘길수록 윤진사의 눈빛은 점점 굳어졌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조금씩 가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막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일입니다. 허나 제 말만으로는 부족하실 것입니다. 장터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윤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갔고 마른 낙엽 하나가 마당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윤진사는 문득 막순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막순아, 너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막순이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막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그뿐만이 아니렸다. 이 쪽지의 글자가 한 줄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구나. 종이 어찌 이리도 차분히 이를 풀어내겠느냐. 너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냐? 막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제 본래 이름은 연이라 합니다. 한양 강참판 댁의 무남동녀였습니다. 윤진사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5해 전 한양을 뒤흔들었던 강 참판의 옥사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충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다며 학자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안타까워하던 그 사건이었지요. 그 댁 무남동녀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자기 집 부엌에 있었던 것입니다. 윤진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막순이를, 아니 연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너에게 못할 짓을 시켰구나.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이 댁에 온 뒤로 저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이 댁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윤진사는 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날 밤 윤진사 댁 사랑채에는 늦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그 모든 이야기를 사랑채 문 너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막순이의 본래 이름이 연이라는 것을, 그녀가 한때 한양에서 가장 청렴했던 강 참판의 외동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도현은 자기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 잔치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무언가가 비로소 또렷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진사는 직접 장터로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마를 타고 다녔겠지만 그날만큼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서 장터로 향했지요. 쌀가게 주인을 만나고 전당포 주인을 만나고 약재상 주인까지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상필과 거래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요. 오히려 좋은 물건을 거래해줘서 고마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거래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지요. 그제야 윤진사는 모든 일을 깨달았습니다. 제사 때마다 곳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물건이 나간 까닭도 손님 맞이가 끝나고 나면 살림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있던 까닭도 모두 상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곳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윤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집에서 자란 사촌 동생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상필을 불러들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윤진사는 사랑채에 상필을 앉혀놓고 막순이가 모아온 쪽지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상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쪽지들을 훑었지요. 잠시 뒤 상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집안 살림을 돕다 보니 이리저리 쓴 것인데 종년 하나가 가져온 쪽지 몇 장을 가지고 사촌을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윤진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상인들에게 직접 확인했네. 자네가 해마다 우리 집 물건을 빼돌려 팔아왔다는 것을 그들이 모두 말했어. 상필의 얼굴에서 억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필은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집에서 자란 사촌 사이에 그 정도도 못 나누어 쓴단 말입니까? 형님은 늘 그렇게 야박했지요. 윤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누어 쓰는 것과 몰래 빼돌리는 것은 다르네. 자네가 정녕 필요했다면 내게 직접 말했어야지. 그것이 형제 사이의 도리가 아닌가. 상필은 더 이상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오랫동안 이어온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진사는 끝내 상필을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촌을 관아에 넘기는 것은 가문의 체면에도 흠이 되는 일이었고 두 집안 사이의 정을 끊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윤진사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옳은 쪽을 택했지요. 관아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장터 상인들의 증언과 막순이가 모아둔 쪽지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필이 여러 해에 걸쳐 윤진사 댁 재물을 빼돌린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결국 상필은 죄를 피하지 못하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필은 옥 안에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옥방 벽에 등을 기대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반성보다 원망이 더 크게 자리 잡았지요. 제 잘못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관아에 넘긴 윤진사와 뒤에서 증거를 모은 막순이만을 원망할 뿐이었지요. 상필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된 것은 다 그 종년 때문이다. 어디서 굴러먹던 천한 것이 양반가에 들어와 사촌 사이를 갈라놓다니.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끝낼 줄 알았더냐. 윤진사 댁에는 그 사이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사촌의 일이 마무리되자 막순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좌수 댁에서 막순이를 데려올 때 받아둔 노비 문서였지요. 막순아, 아니 연아. 이 문서는 오늘부로 의미가 없다. 윤진사는 두 손으로 문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때 청렴하셨던 강참판 어른의 무남동녀를 어찌 종으로 둘 수 있겠느냐. 내 진작 알았더라면 너를 이 댁의 식솔로 들였을 것을. 너무 늦었구나. 연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5해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지요. 박좌수 댁에서 5해를 모진 일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들 저를 기다리는 이도 없고 친척들은 모두 역적의 핏줄이라 외면할 것입니다. 부디 이 댁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부엌일이라도 거들며 은혜를 갚게 해 주십시오. 윤진사는 한참 동안 연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너를 양딸로 거두마. 강참판 어른과는 한 번 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으니 어찌 보면 너는 내 친족 하나 다름없다. 이 댁이 곧 너의 집이다. 연희는 그날부터 더 이상 막순이가 아니었습니다. 윤진사의 양녀로서 안채에 머무르게 되었고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 다시 비녀를 꽂게 되었지요. 5해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양반과 교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막순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아왔기 때문이지요. 다만 한 가지, 도현은 그날 이후로 연희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종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양녀가 된 지금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졌지요. 연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칫날 뒤뜰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던 도련님의 모습이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양녀가 되고 보니 도현은 의붓 오라비가 되는 셈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이상은 차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진사 부부는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을 일찍부터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안주인은 윤진사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영감, 도현이와 연희가 서로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진사는 빙긋 웃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처음 도현이가 박좌수 댁에서 그 아이를 보았을 때부터 짐작은 했지요. 하지만 법으로는 양남매가 되었으니 혼인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소. 호적상으로는 양녀로 들였지만 양자 관계는 언제든 풀 수 있는 것이요. 본래 그 아이는 강참판 댁의 무남동녀이니 강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로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 일이지요. 무엇보다 그 아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오. 5해를 모진 일을 당했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본인의 마음을 정하게 합시다. 안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평온한 시간을 길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필이 옥에서 풀려난 것은 그로부터 3해 뒤였습니다. 몇 해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상필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처럼 능청스러운 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상필은 고을 어귀에 서서 멀리 윤진사 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문은 해가 기와지붕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상필은 윤진사의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상필은 먼저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지요. 오랜 세월 남편의 노름과 술버릇에 시달린 데다 끝내 옥살이까지 한 상필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필은 닫힌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상필은 고을 끝 허름한 주막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탁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윤진사 댁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 대문과 곳간이 생각날수록 상필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다 그 종년 때문이다. 그년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나는 여전히 형님 댁을 드나들며 잘 지내고 있었을 것을. 상필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탁주를 들이킬수록 원망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독하게 가슴속에 쌓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으니 윤진사도 똑같이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낮에는 주막에 틀어박혀 있다가 밤이 되면 윤진사 댁 주변을 돌면서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열쇠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예전에 곳간을 드나들던 때 몰래 복제해 숨겨두었던 여분의 열쇠였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에 닿자 상필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열쇠를 다시 품속에 넣었지요. 거사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으로 정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 한 점 내려오지 않았고 바람은 마른 낙엽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상필은 검은 옷을 걸치고 담장 그늘을 따라 윤진사 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집 안쪽을 살피던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상필은 안채 뒤편과 사랑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몰래 숨겨두었던 곳간 열쇠를 품속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한 틈을 타 곳간 문을 열고 들어간 상필은 한동안 어둠 속을 둘러보았습니다. 곡식 자루와 비단 꾸러미, 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필의 마음속에는 삐뚤어진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으니 윤진사도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잠시 뒤 집안 한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지면서 연기가 빠르게 번졌고 곧 집안 곳곳에서 사람들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하인들이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사람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불길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센 탓에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지요. 안채 쪽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사랑채와 곳간 쪽으로 번져갔습니다. 도현은 연기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오자마자 상황을 살폈지요. 안채 쪽이 위험했습니다. 도현은 곧장 연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아, 어서 일어나라, 불이 났다. 연희는 도현의 목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현은 연희를 부축해 안채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윤진사 부부가 있는 사랑채로 뛰어갔지요. 연기가 차오르는 가운데 도현은 부모님을 부축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마당에 나왔을 때 집안은 이미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물동이를 들고 이리저리 뛰었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지요. 윤진사는 타들어가는 집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상필은 곳간 안쪽에 있었습니다. 집만 망가뜨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곳간까지 못쓰게 만들어야
윤 진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릇된 욕심은 곧 상필 자신에게도 화가 되었습니다. 곳간 안에 연기가 차오르자 상필은 뒤늦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연기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지요. 비틀거리던 그는 높게 쌓여있던 쌀가마니 더미를 붙잡았고 그 순간 기울어져 있던 가마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필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윤 진사를 무너뜨리려던 그의 원망이 결국 자기 발목을 붙잡은 것이었지요. 똥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불길은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안채도 사랑채도 곳간도 크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집과 모든 살림들이 못쓰게 되고 말았지요. 윤 진사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무너진 집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윤 진사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안주인은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도현은 세 사람 뒤에 서서 잿빛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곳간 안쪽을 정리하던 중 상필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곁에는 낡은 곳간 열쇠와 상필이 늘 끼고 다니던 옷가락지가 떨어져 있었지요. 그제야 사람들은 그날 밤 집안에 화를 불러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윤 진사는 오랫동안 망가진 집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윤 진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현도 말없이 그 곁에 섰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네 사람은 그렇게 새벽을 맞았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에는 며칠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 삼아 찾아왔고 고을 아전들은 화재의 경위를 살피러 드나들었지요. 상필이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입에도 여러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윤 진사에게 그런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세상의 수군거림은 그저 멀리서 스쳐가는 바람 소리와 다를 것이 없었지요. 잿더미 앞에 삼삼오 모여든 동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윤 진사 댁도 이제 끝이구먼. 저렇게 다 타버렸으니 뭘 가지고 다시 일어서겠어. 그러게 말이야. 사촌이란 작자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지. 세상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한 노인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 진사 대감은 참으로 좋은 분이셨는데 저런 꼴을 당하시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먼. 사람들의 말은 모두 안타까움과 진심으로 윤 진사를 아끼는 마음이 담긴 말들이었지요. 그러나 안타까움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이 타버린 집을 다시 세워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하나둘 발길을 돌렸지요. 윤 진사는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얼굴마다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윤 진사는 그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나와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지. 그 마음 잊지 않겠네. 허나 이제 내게는 너희를 먹이고 재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눈치 보며 머물지 말고 저마다 살 길을 찾아가게나. 떠나는 것을 탓하지 않겠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발을 떼지 못했지요. 부엌에서 수십 년을 보낸 늙은 참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염치 없이 이리 떠나게 되어 정말 죄송하옵니다. 윤 진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염치 없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살아야 하는 법이지. 어서들 가게나. 그제야 하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몇몇은 걸음을 떼다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잿더미가 된 집터와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윤 진사의 모습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선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발길을 돌려 각자의 길로 흩어졌지요.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에도 한 사람이 마당 한쪽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어 그쪽을 보니 늙은 마부 영감 한 사람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지요. 윤 진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느냐? 늙은 마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받아줄 자식도 없습니다. 이 댁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윤 진사는 한참 동안 늙은 마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세. 다만 이제부터 자네는 종이 아니라 내 식구일세. 늙은 마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연희도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김진사댁, 아니 윤 진사댁이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5사람은 마을 끝 초라한 초가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던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윤 진사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당장 머물 곳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빈 초가 한 채를 선뜻 내어 주었지요. 흘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지붕에는 군데군데 이영이 들떠 있었습니다. 방이라고는 단 2칸뿐이었습니다. 5사람이 함께 지내기에는 비좁은 공간이었지요. 그때 도현이 부모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큰 방을 쓰십시오. 연희는 작은 방을 쓰고 저와 마부 영감은 외양간 옆 헛간에서 지내겠습니다. 윤 진사가 말리려 하자 도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몸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헛간이면 충분합니다. 도현은 헛간 한쪽에 짚을 깔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양반과 외아들로 자라온 그가 헛간에 잠자리를 잡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도현은 불평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족이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연희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양반과 교수로 살았던 그녀가 5해를 종으로 살았고 다시 양녀가 되었다가 이제는 초가집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그러나 연희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박좌수 댁에서 종으로 지낼 때보다 지금이 100배 나았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끼니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윤 진사에게 신세를 졌던 이웃들이 보리 한 듯박이며 감자와 고구마 몇 개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5사람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것이었지요. 연희는 그것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윤 진사가 도현을 불러 같이 먹자고 했고 늙은 마부도 함께 불렀지요. 5사람은 좁은 방 안에 둘러앉아 죽 한 그릇씩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전 기와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5사람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죽 한 그릇이 이토록 든든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지요. 윤 진사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체면을 내려놓고 이웃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하나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늘어갔지요.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많아
대부분 돈 대신 곡식으로 서당 비용을 냈습니다. 그러나 윤진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곡식 몇 줌을 쥐어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도현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장작을 팼지요. 아침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남의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논바치를 거들고 장터에서는 무거운 짐을 날라주었지요. 처음에는 양반과 도련님으로 곱게 자란 도현에게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기도 전에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늘 결려 잠을 이루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도현은 한 번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연희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함께 남아준 늙은 마부를 위해 어떻게든 살림을 일으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다 보니 도현의 얼굴에는 늘 땀방울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는 옅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글공부를 강요받는 양반과 도련님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은 장터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나 날이 추워질 때쯤이면 마른 장작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나온 장작은 젖어 있거나 크기가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았지요. 도현은 그날 밤 아버지와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마른 장작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팔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윤진사와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연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저 장터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막처럼 불을 자주 떼는 곳을 직접 찾아가 팔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현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요. 그날부터 도현은 새벽마다 산에 올라 평상시보다 나무를 더 많이 해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장작을 일정한 크기로 패고 젖은 나무와 마른 나무를 따로 쌓아두었지요. 연희는 장작을 묶는 일을 도왔고 윤진사는 어디에 얼마를 팔았는지 적을 작은 장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장터에 직접 나가 물건 값의 흐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때에 잘 팔리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찾는지, 값은 언제 오르고 내리는지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지요. 연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상인들과 몇 번 말을 나누다 보면 어떤 물건이 잘 나가는지, 시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금세 짚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콩을 조금 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 거지 뒤라 지금은 값이 낮지만 겨울이 깊어지면 장 담그는 집들이 찾을 것입니다. 연희가 그렇게 말하면 도현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돈도 없고 경험도 부족했기에 무리하지 않고 작은 양부터 시작했지요. 그리고 연희가 정한 때가 되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욕심을 부려 값을 지나치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이문을 남기고 다시 그 돈으로 다음 물건을 마련했지요. 그렇게 5사람이 힘을 모으자 살림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도현이 장작을 지고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빙판에 미끄러져 발목을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도현은 속이 타들어갔지요. 이러다 가족이 굶겠구나. 그때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도현은 놀라 고개를 저었지요. 한겨울 산 길을 어찌 너 혼자 가겠다는 것이냐. 안 된다.
그러나 연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그토록 애쓰셨으니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박좌수댁에서 5해를 종으로 살아본 제가 산길 한 번 다녀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연희는 그날 새벽 도현이 매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한겨울 산길은 쌀쌀하고 미끄러웠지만 연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지요.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장작이 될 만한 것들을 추려 지게에 실었습니다. 도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양이었지만 연희에게는 그것이 한계였지요. 산에서 내려온 연희는 곧장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평소 도현이 거래하던 주막을 찾아갔지요. 주막 주인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지만 연희의 사연을 듣고는 군말 없이 장작을 받아주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후한 값을 쳐주기까지 했지요. 연희가 그날 밤 돈주머니를 도현 앞에 내려놓자 도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맙다, 연아. 연희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이제 정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희를 단순한 누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연희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초가집 생활이 2해째로 접어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현은 저녁 무렵 장터에서 돌아와 마당에 앉아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저녁상을 차리며 부엌과 마당을 오갔지요. 도현은 연희가 지나갈 때마다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연희도 도현을 보면 걸음이 살짝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곤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말이 없이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봄 저녁의 온기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요. 윤진사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현은 초가집 마루에 홀로 앉아 멀리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을 마시러 나오던 연희가 마루에 앉은 도현을 보았지요.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도현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이 댁에 양녀로 들어왔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돌렸지요. 무엇이 미안하단 말이냐?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이 댁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상필 아저씨도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고 이 댁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상필 아저씨의 죄는 너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분이 잘못을 거듭하다 스스로 무너진 것이지. 오히려 내가 아니었다면 그 잘못이 더 오래 이어졌을 것이고 우리 집안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속이 텅 비어갔을 것이다. 너는 우리에게 미안할 것이 없다. 연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해 동안 종으로 살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윤진사가 노비 문서를 찢어 주던 그날 한 번 흘렸던 눈물이 이번에는 다시 도현의 말 한마디에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도현은 손을 뻗어 연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두 손바닥이 맞닿았지요. 연아, 나는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지요. 처음 박좌수댁 잔치에서 너를 보았을 때부터 오늘까지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너를 의붓 누이로만 여길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아버님께서 양자 관계는 언제든 풀 수 있다 하셨다. 너는 본래 강참판 어른의 무남동 여인이 강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고도 하셨다. 연아, 나와 혼인하여 평생 함께 살아주겠느냐? 연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잡힌 손에 힘을 주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도 오래전부터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마루에는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같은 곳을 향하게 되었지요. 이튿날 아침 연희는 윤진사 부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도현과의 일을 조심스레 말씀드렸지요. 윤진사는 빙긋 웃었습니다. 이제야 말하는구나. 내 너희들을 바라보던 눈을 어찌 모르겠느냐. 도현이 역시 내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지. 안주인도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잘 되었다. 강참판 어른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얼마 뒤 도현과 연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잔치도 번듯한 혼례상도 없었습니다. 다만 초가집 마당에 작은 상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정화수 한 그릇만 올린 소박한 혼례였지요. 도현과 연희는 윤진사 부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 서로를 믿고 의지하겠다고 조용히 맹세했지요. 윤진사는 말없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늙은 마부도 마당 한쪽에 서서 눈물을 훔쳤지요. 그렇게 도현과 연희는 가난한 초가집 마당에서 세상 누구보다 진심 어린 부부가 되었습니다. 도현과 연희는 혼례를 올린 뒤 더욱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함께 의논했고 힘든 날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지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다섯 사람은 마을 끝 초가집을 떠나 조금 더 넓은 초가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와집처럼 번듯한 집은 아니었지만 방도 두 칸 더 있었고 마당도 넓었지요. 연희는 그 집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얼마 뒤 도현과 연희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날, 윤진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래도록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자 윤진사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글자를 하나씩 짚어주기도 하고 마당에서 뛰어놀다 넘어질까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지요. 아이가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윤진사의 얼굴에는 저절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늙은 마부 영감도 그런 윤진사 곁에서 함께 아이를 얻으며 보냈지요. 그 사이 도현과 연희는 장터로 나가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졌고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고 거래할 만한 부부로 알려졌지요. 특히 연희의 안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때에 잘 팔릴지를 정확히 짚어냈고 한 번도 큰 손해를 본 적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강씨 부인이라 부르며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강참판댁의 무남동녀가 다시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지요. 저녁이 되면 도현과 연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서 아이가 윤진사의 무릎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섯 사람이
아니, 이제는 6사람이 따뜻한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있으면 큰 부자는 아니어도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소박한 순간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나날이었지요. 또 한 해가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연희는 도현과 함께 장터에 다녀오는 길에 한 거지 아이를 만났습니다. 추레한 옷차림에 굶주린 얼굴이었지요. 연희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까마득한 예실이 떠올랐습니다. 박좌수댁 부엌 뒷뜰에서 거지 아이에게 보리밥 한 덩이를 내어주던 그날. 그리고 견문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도현의 눈빛. 그 모든 일이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연희는 품속에서 떡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떡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요.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집안이나 가진 재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어려운 때에도 곁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살다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용기, 그리고 작은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삶은 다시 길을 열어주는 법이지요. 한양 양반가의 무남동녀에서 종으로, 종에서 다시 양녀로, 그리고 마침내 한 사내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미로 자리를 잡은 연희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고 손을 내밀었던 도현의 이야기. 두 사람의 진심이 만나 만들어낸 따뜻한 인연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